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도세를 이어가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유독 코스닥 시장에서 몇몇 바이오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4월에는 제약회사들이 주요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관세였던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이 외국인들의 투자가들의 행보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25일부터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암 관련 학술 대회에서 국내 제약회사들이 어떤 항암 연구 성과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최근 두각을 보이고 있는 국내 바이오업계 현황 살펴보고요.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업계에 미칠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천도론이 정치권에서 고개를 들자 세종시는 물론이고 충청권 전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짚어보고 한 주간 집값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1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죠.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국내 총생산을 보면 작년 4분기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내놓은 전망치가 0.2% 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2니까 0.4%포인트나 상당히 많이 낮게 나온 거죠. 이제 분기별로 성장률 추이를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저성장을 걱정하는데 확실히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다는 게 뚜렷해집니다. 네. 작년 2분기에 마이너스 0.2% 당시 기록했었고 그 이후로 그 다음 분기는 0.1, 그 다음 분기도 0.1 이러다가 이제 1분기에 마이너스 0.2로 돌아선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분기별 성장률을 봤었을 때 이게 4개 분기 연속으로 0.1 이하를 기록한 게 과거에도 큰 위기 때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IMF나 금융 위기 때도 단기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폭이 더 컸어요. 근데 이제 2분기, 3분기 지나면 금방 또 회복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네. 경제 구조는 살아나질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만약 심장에 비유한다면 심장 박동이 거의 멈춘 상태다. 너무 충격적인 표현인데요. 네, 뭐 제가 좀 과하게 비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심장 박동이 멈추면 사실 CPR을 하거나 전기 충격을 주어서 다시 심장을 뛰게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이 저성장 쇼크에 빠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 그 이유를 뭔지 좀 살펴볼까요? 이게 어디 특정 분야가 안 좋다, 내수가 안 좋다, 수출이 안 좋다 이렇게 특정 분야가 안 좋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원인 분석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이번에 보면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안 좋죠. 그러니까 과목별로 보면 전 과목의 평균이 다 낮아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제 그 이루는 큰 축 3가지를 생산, 소비, 투자 이렇게 보는데 하죠. 네. 3가지 축이 다 부진했어요. 일단 소비 부진했죠. 민간 소비도 그렇고 정부 소비도 지난 1분기에는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투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건설 투자는 원래 부진했는데 이제 기업들이 보통 하는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 이슈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짙다 보니까 네. 지난 1분기에 보면은 상당 부분 뒷걸음질 2.1% 마이너스로 돌아선 걸 볼 수 있고 네. 그나마 우리가 이제 잘해왔던 게 수출인데 수출도 1분기에는 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의 전체 기여도를 보면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제일 부진한 부분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2%포인트. 그리고 이제 민간 소비나 정부 소비는 제로. 이거는 성장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지만 도움을 주지도 못한 거죠. 이런 상황인 거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보는 우려스러운 점은 회복력
회복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회복력. 이게 이제 경제가 사이클이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쁘더라도 금방 이거를 딛고 이제 올라서는 회복력, 탄력성이 좀 경제에 있어요. 그래야 경제가 좀 활발하게 생기가 있게 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경제 구조는 계속 마이너스를 갔다가 올라서더라도 거의 0%에 근접하는 이런 성장률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경제 구조상 더 여기서 치고 나갈 어떤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도 되는 거고 네. 자꾸 비교를 하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하게 저성장의 늪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면은 글쎄요. 지금 경제 성장률 이제까지 나온 전망치보다 더 내려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예. 1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에 연간으로 봐도 우리 성장률이 이제 크게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죠.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네. 한국은행이 이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올해 연평균 성장률 1.5%. 네. 근데 이제 지난 그 금통위에서도 한국은행이 밝혔지만 큰 폭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향 조정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긴 한데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1% 미만의 0%대 성장률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 네. 이미 이제 OECD나 뭐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경우는 1%대 중반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긴 하지만 이건 또 하향 조정될 여지도 크고 얼마 전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1%까지 낮췄죠. 네.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1% 아래로 이미 다 낮췄습니다. 네. JP모건은 0.7, 시티은행은 0.8%까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단 말이죠. JP모건 같은 경우는 8일에 0.9에서 0.7로 내렸는데 약 2주 만인 오늘 다시 0.2%포인트 내려서 0.5%로 제가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것까지 집계를 방금 전에 속보 들어와서 이렇게까지도 봤습니다. 네, 빨리 그렇게 빨리 하향 내려간다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하반기에 우리의 반격 카드, 그러니까 경기를 좀 방어하고 올릴 수 있는 카드가 뭐냐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심의 들어가고 있는 12조 원 규모의 추경 정도가 이제 집행이 되면 0.1%포인트 성장률을 올릴 수 있고 여기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추가 추경을 할지 이런 여부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관세 협상. 네. 관세 향방에 따라서 성장률의 레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이제 관세 협상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상의 목표를 상호 관세 철폐라고 일단 강조했던데요.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해서 또 협상에 임하는 각오 밝힌 건데 매우 직접적으로 이제 발언을 해서 좀 놀랍긴 했어요. 그만큼 협상에 임하는 각오, 의지 이런 거를 드러낸 발언이다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안정가는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단 말이죠. 지금 이미 25%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제 안정가는 여기에 가장 계속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이 문제는 풀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 네. 이런 얘기. 그러면 안 장관의 말을 빌려보면 우리 협상 목표는 일단 상호 관세, 그다음에 자동차 관세 이거를 이제 우선순위를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최대한 미국 측의 양보를 끌어낸다라는 전략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제 오늘 밤입니다. 2+2 형태로 협상이 시작되는데 협상 시간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 1시간가량 지금 예정돼 있고 양측이 이제 마지막까지 얘기한 건 의제와 관련해서 최종 조율된 의제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다양한 의제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겠죠. 네. 미국 측은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감축 방안부터 이제 비관세 장벽을 언급했던 뭐 농산물 확대, 소고기, 자동차 환경 규제 같은 것들 최대한 많은 의제들을 아마 테이블 위로 올려놓고 우리 측을 압박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네. 우리 측에서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는 협상 의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기는 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패키지들을 계속해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는 안을 꺼내들 수도 있는 거고 만약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또 협상창에 등장한다면 이 방위비 협상은 뭐 거의 100% 언급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측의 입장을 듣고 우리의 기본 입장을 전달하는 정도지 뭐 우리가 가타부터 어떤 확정된 입장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일단 관세와는 분리해서 간다. 투트랙 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대선도 한 달여 안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의회 비준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자, 자동차 관세 협상도 우리에게는 중점 협상 의제인데 글쎄요 어떻게
네. 미국 주가 협상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지. 네. 안덕근 장관이 일단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고, 그다음에 이제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을 보고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조치를 좀 풀어주는 이런 그 액션을 했어요. 실제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제 위치해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일단 유예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고, 지금 또 외신통에 나온 거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 중에서 네네. 세부적인 품목들이 또 있는데 여기에서 자동차 부품은 제외하는 것으로 네. 검토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지금 그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업계가 현실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다 이런 식으로 관세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된 설득, 로비들을 해왔고 네. 그 결과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미국 물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가격은 되게 민감 그렇죠. 품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강공 일변도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라는 게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완화적인 제스처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또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를 걸어보고 오늘 밤 지켜보시죠. 떼차그룹 같은 경우도 그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쪽에서 꺼내줄 수 있는 카드, 그렇죠. 30조 원 넘는 투자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 분명히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지금 재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방한한다는 거예요? 네, 다음 주 방한 예정입니다. 네. 이제 아들이 뭐 방한한다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의 성향을 보면 늘 집권 1기 때도 그러지만 가족을 조력자로 네. 를 두고 있었잖아요. 1기 때는 장녀 이방카가 고문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랬죠. 근데 이제 2기 때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실세로 부상했다라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실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로 추천해서 지명하는데도 이 트럼프 주니어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탑다운 방식의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실제로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가족 트럼프 주니어다라는 데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하는 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고, 이제 정영진 신세계 회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번 방한은 정영진 회장이 초청을 해서 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영진 회장도 그냥 초청한 게 아니라 재계의 요청을 받고 이제 트럼프 주니어를 방한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 거기에 부응을 한 거기 때문에 목적은 뚜렷하죠. 되게 뚜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얘기 들리는 바로는 10대 그룹 재계에서는 다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변화라든지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주니어가 그러면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한국 가보니까 기업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한 주간 집값 동향을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한 주간 아파트 시장 흐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 토지거래가 구역 확대 재지정되고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좀 안정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0.08%입니다. 3주 연속 0.08%고요. 토지거래 가구의 확대 지정되기 전이 0.25%였으니까 0.25에서 0.8%까지 내려와서 0.8, 0.8, 0.8 3주 연속 지금 0.8%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네. 지역은 0.02%고요. 전국은 마이너스 0.01%, 지방은 마이너스 0.04%. 지난주와 공교롭게도
모든 통계가 다 지난주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거 조사 안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고 네. 전체적으로 더 올라가지도 않고 더 내려가지도 않고 상승률이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역별로는 좀 내부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1%인데요. 네. 과천시는 플러스 0.28%, 강남 서초구보다도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네. 분당 정자구도 0.14%인데 반대로 안성시는 마이너스 0.15%, 평택은 마이너스 0.14%, 입주 물량이 많은 경기도 외곽은 하락폭이 크고요. 또 서울 가까운 지역들은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온도 차이는 좀 존재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좀 조용한 상황 이어지고 있고 거래량도 제가 좀 네. 체크를 해봤는데요. 거래량도 3월 거래량이 9,300건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량 그랬었군요. 네, 작년 네. 7월보다도 이제 더 많아요. 9,400건이 어디서 9,300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300건인데 예. 작년 7월이 9,200건 정도 됐으니까. 그때 과열됐을 그 당시처럼 많이 그때보다도 더 거래가 많이. 됐던 근데 지금이 거군요. 날짜가 아직 더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 예. 4월 거래량은 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결국 2월, 3월 반짝 거래가 많이 되고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는데 빨리 올라간 것만큼 빨리 안정이 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미래의 거래량을 미리 당겨서 많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네. 올 상반기는 한 3,000건대 정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 안정적인 흐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세종시 집값이 뭐 무섭게 뛰고 있어요. 일단 호가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 2020년처럼 그렇게 막 거래량이 올라가고 막 그렇게 막 불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2020년? 2020년에 행정수도 이전이 되면서 그때 세종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누적으로 1년 누적이 예. 44.93%. 앞으로도 이런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전국 1위 상승률을 기록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행정수도 이전설이 나오면서.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 정도 분위기는 아니고요. 일단 문의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전화 문의는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거래까지는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똘똘한 한 채가 트렌드인데 국회가 이전하든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든 이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직원들이 이전하더라도 서울에 집 있는 직원이 세종시 가게 되면 과연 한 채를 더 살 것인가? 서울 집을 팔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최근 트렌드가 똘똘한 한 채여서 서울에 집 사는 게 이제 트렌드인데 네. 과연 그게 될까라고 해서 이제 계산기는 두들겨 보는데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아만 보는 단계이고요. 네. 국회 이전은 저는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국회 이전하면 세종시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회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는 지금 여야 다 상관없이 지금 행정수도 국회 이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국회 이전에 이미 뭐 지난번에도 하겠다라고 했었고 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지금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대통령 네. 집무실 이전이 사실 집값 상승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네. 규제가 더 많아요. 옛날 청와대 생각해 보면 청와대 주변이 발전이 됐냐라고 하면 고도 제한도 있고. 고도 제한 걸리고 해서 네.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이제 심리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에 가면 상징적으로 뭐 수도, 서울, 세종이 서울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과대 네. 포장은 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설이 나왔다가 이제 무산이 됐기 때문에 그때 학습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렇죠. 섣불리 안 이번에는 움직입니다. 섣불리 움직이진 않으실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네. 네. 어쨌든 세종시 아파트가 한참 올랐다가 좀 많이 떨어졌었던가요? 어땠습니까? 2020년 호재가 있을 때 플러스 44.93% 전국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2021년이 마이너스 0.78%, 2022년 마이너스 1.26% 계속 하락 3년 연속으로 전국 꼴등 하락을 네. 했기 때문에 네. 과열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대 포장은 제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지나치게 흥분을 해서 무리하게 투자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하신 분들 세종시 집값이 많이 조정된 거는 맞거든요. 네. 그래서 사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사셔도 되겠으나 네. 굳이 뭐 집무실 이전 호재 때문에 투자 그걸 개념으로 기대하고 접근하시는 그럴 필요는 거는 없다는 좀,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런 질문 좀
드려봐도 될까요? 조기 대선 본격화되다 보니까 대선 후보들이 보유한 집도 요즘 이런 뉴스들이 이슈가 되고 나오더라고요. 있으면서 지금 이제 뭐 그 분당 아파트가 네네. 그 중에서 신고가가 특정 나온다. 아파트가 네. 신고가 실제로 거래가 됐다는 거죠. 신고가가 나온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네. 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이재명 네. 후보가 마침 보유한 집이 분당 아파트인데 네. 이게 90몇 년도부터 이제 보유한 집이기 때문에 네. 옛날부터 집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양지마을인데 이번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된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네.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 때문에 신고가가 나오는 거지 네. 대통령 후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다른 후보들 집들도 집이 좋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후보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점.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도곡 렉슬 전용 59 가지고 있는데요. 네. 도곡 렉슬 아파트가 좋으니까 신고가가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봉천동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2년 전보다 2억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정치인이 집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무런 관계가 없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탐나는 집이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집인데요. 네. 아시아 선수촌. 그렇게 얘기하셔도 됩니까? 이게 뉴스에 나온 거기 네. 때문에 제가 어쨌든 말씀을 간에. 드립니다. 151제곱미터인데 네. 뭐 그러니까 후보가 아니라 아파트 자체가 좋아서 아파트 네.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네. 어느 후보가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올라가는 거는 전혀 아니다. 저희가 방송 대선이라든가 선거 앞두고는 골고루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후보들 중에서 빠진 후보가 있어서 빠진 후보가 얘기를 있나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구가 예전에 상계동이었기 때문에 상계동 포레나 노원 아파트 가지고 있고요. 네. 또 빠진 후보가 누가 있나요? 한동훈 대부분 후보. 한 후보는 예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같은 법원 근처에 아크로 비스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위치가 좋아서 가격이 높은 거지 후보하고 관계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종 이전설이라든가 대선 유력 후보라든가 이런 게 마치 주식으로 말하면 약간 좀 테마주처럼 움직이는데 집중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테마주 주의해야죠.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런 많은 관계가 분들이 없습니다. 현명하셔서 네네. 네, 그렇게 뭐 그냥 뛰어들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토지거래 허가 기준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좀 뭔가 정리가 됐습니까? 네네, 어떻게 최종 되는지 확정이 좀 자세히 됐는데요. 알려주세요. 예. 집 있는 사람은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이제 6개월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6개월, 4개월, 1년 구별로 달랐는데요. 이제 6개월로 정리가 됐고요. 입주해야 되잖아요. 허가 받고 이제 4개월 이내에 입주하는 거는 이제 최종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를 하고 기존 네. 주택은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라. 처분해야 되는데 이제 약간 네. 지금 또 논란이 있는 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임대 전세 줄 수도 있는 구가 있었고 네. 무조건 팔아야 되는 구가 있었는데 정리된 거 보면 네. 전세 줘도 된다라고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아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전세 주고 뭐 토지거래 전세를 줘도 하라고 되고 팔아도 되는데 네. 또 지금 반발하시는 분들은 정부 말 믿고 구 말 믿고 팔았는데 이제 와서 전세 줘도 된다고 하면 나는 왜 팔았는 거야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네. 일단 교통정리는 그렇게 됐고요. 그렇군요.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나온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입주할 수가 없다면 어떤 확약서를 쓰게 되면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사용 승인을 받고 2년 실거주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처 이후에요. 그렇죠. 다 짓고 나서 네.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입주권으로 이제 전환되게 되는데 네.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3구역이 구역, 관리처분 네. 계획 인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3구역은 토지거래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허가를 어쨌든 받아야 지금 살 되는데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멸실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다 짓고 나서 입주 준공 2년 후에 맞습니다. 실제 입주해서 2년을 2년 살면은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복잡합니다. 네. 네네. 그 요즘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껄무새 뭐 이런 신조어가 있다면서요. 무새하면 앵무새 같은데요. 껄무새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앵무새를 빗대서 하는 말인데 네. 이제 최근에 집값도 많이 오르고 뭐 주식도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그때 살 걸. 그때 어떻게 할 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앵무새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껄무새라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에 할 걸 이제 이런 후회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짧게 보면 2년 전만 하더라도 2023년에 집값 떨어졌을 때 네.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때 살 걸 전용 84가 13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 2배 정도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건축비가 올라가고 분양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후회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좋은 물량 나오면 또 내 집 마련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하남 교산 신도시가 좀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남이요. 네. 3기 신도시 중에 이제 하남 교산 신도시 A 네. 2블럭 물량이 나오는데
추정 분양가보다는 18% 정도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추정 분양가가 4억 8,695만 원이었는데 지금 최종 분양가가 25평 기준으로요. 네.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기준으로 85, 전용 면적 59 기준으로 5억 7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전 청약 때 추정 분양가가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본 청약에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죠. 본청약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때보다 18% 18%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네. 주변 시세보다는 한 30에서 4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네. 추정 분양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내 집 마련하시라는 이게 말씀 사전 청약을 드리고 언제 싶습니다. 받았던 거예요? 사전 청약이 2021년에 했던 걸로 아, 제가 그러니까 5년 기억이 정도, 납니다. 한 4년 정도 경과해서 건축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네. 최종 이제 본청약 분양가는 올라갔는데요.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혹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4월 29일에서 4월 30일에 한 번 더 신청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이제 본 자동 청약에. 네. 네. 신청하게 되면 사전 청약 당첨됐으니까 자동 당첨이 그럼 되는데 사전 청약한 분들한테는 연락이 오나요 따로 어디선가? 아무래도 문자가 가겠죠. 가겠죠, 그래서 까먹으면 설마. 안 되고요. 29일, 네. 30일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신청 안 하면 자동 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네. 신청하셔야 되고 안 하신 분들은 특별 공급 물량은 5월 7일, 일반 공급은 5월 8일이니까 네. 날짜 체크하셨다가 무주택자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청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남 교산 말고도 3기 신도시 예정된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하남 교산에서는 처음으로 본청약을 하는 거고요. 네. 순차적으로 계속 물량이 나오니까 앞으로 내년 2026년, 2027년 물량들이 나오니까 네.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떨어졌다고 또 안 하시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청약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나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떨어질 수도 있죠. 뻘무세라고 해서 이제 이종을 안 했는데 이제 막상 내가 하고 나는데 그다음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대비 한 30에서 40% 저렴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주변 집값이 한 40% 떨어져도 손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내 집 마련하시라고 하는 게 일단 가격 경쟁력이 확실하고요. 공공분양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조정될 수는 있으나 네. 주거 인프라가 좋잖아요. 학교, 편의시설, 교통망 잘 갖춰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거 하남 인프라가 교산이 그렇다는 거야? 아니면 모든 모든 삼기 3기 신도시들이. 신도시는 그런 인프라를 갖춰놓고 분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양 창릉 신도시, 계양. 인천 계양, 아, 예.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물량들이 나오니까 예.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30% 물량 우선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남시에 계시는 분들은 교산 신도시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그럼 같고요. 이분들이 사전 청약 안 한 거 특별 공급하는 분들도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우선 유리하다는 거죠. 30% 네. 물량 우선 배정이 되고 남양주에 계시는 분들은 왕숙 신도시 네.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고양시는 창릉 신도시 자기 지역들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올해 들어서 이제 분양 물량 많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5월까지는 이제 물량들이 좀 좀 나옵니다. 나옵니까? 네, 3월까지 물량이 좀 안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한 15,000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요. 4월, 5월에 3만 가구 정도 물량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2,000 가구 정도 나오고요. 지방이 9,500 가구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트렌드를 보게 되면 신혼부부나 출산한 신생아를 가진 가구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또 놓치지 말고 또 청약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 특별 공급 물량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배정이 되나요? 물량이 좀 늘어났는데요. 개정 전에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 전에는 31,601가구 중에서 18% 물량이 배정이 됐는데 23%까지 확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나는데 이게 기성세대들 같으면 우리 물량이 줄어들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사회 초년생들, 신혼부부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또 신생아 가진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니까 네. 또 우리가 또 이해를 해주고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지역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다고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들이 이제 규제 지역들, 강남 3구, 용산 9하고 네. 공공택지인데 네. 강남 3구, 용산 9에 나오는 물량들은 뭐 가격 경쟁력은 확실히 높은 거는 워낙 맞는데 비싸잖아요. 절대 가격이 높잖아요. 예. 전용 84 같은 경우는 24억, 25억 나오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제가 하남 교산 같은 경우도 한 5억 7천만 원. 전용 59가 일반적으로 네네. 25평 아파트가 5억 7천이면 네. 사실 우리가 자기 자본에 대출 좀 받고 어떻게 하면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가 있고 3기 네. 신도시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입주까지 기간이 길어요.
그러면 2029년이 이제 입주입니다. 자금 납부할 그러니까 지금 네. 2025년이니까 네. 4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 받고 4년 동안 돈 모아서 입주할 때 중도금 대출은 대출 이자가 나옵니다. 아주 비싸진 않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우는. 그래서 네. 어떻게든 저도 예전에 이제 신도시에 살아본 적이 있는데 네. 신혼부부들 자금 대비 살기도 좋고요, 주거 인프라 좋고 자녀 키우기가 좋기 때문에 네. 일단은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서울에 집 사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 서울에 분양 받기도 어렵고요,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 신도시에서 새 출발을 차근차근 이제 하셔도 올라오시는 올라가는 게. 전략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전세 살다가 좋은 타이밍이 오면 사겠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래도 좋긴 한데요. 네. 막상 기다리다가 이게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못 사고요. 올라가면 무서워서 못 사고 이래도 못 사고 저래도 못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네. 좋은 물량이 나오면 자금력이 되시면 뭐 강남에 분상제 적용되는 아파트들 청약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신도시가 인구 구조상 저는 4기 신도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지금까지 신도시가 가격이 오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살기도 좋고 네. 가격도 올라가니까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된 청년들에게 이제 저리로 네.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주택 드림 대출이 출시가 됐죠. 출시됐습니다. 근데 네. 이게 그림의 떡이라는 게 왜 그래요? 이게 좋은 제도이긴 하거든요. 청년들이 만 39세 이하 청년들이 이제 청약 당첨이 돼서 하면 2.4% 최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네. 조건이 뭐냐면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6억 연령은 이하면 39세 이하인가요? 예, 나이는 39세, 만 예. 39세 이하입니다. 예. 그러면 6억 원 이하면 지방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네. 서울에서 6억 이하가 과연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그렇군요. 분분합니다. 그래서 네. 조사 결과를 보니까 부동산 알리사에서 조사 내용을 보면 서울에서는 대상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양 물량에. 네. 그리고 울산에서도 22%, 부산은 33%, 대구는 25%니까 저는 기준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네.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6억은 물론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겠습니다만 한 9억 네. 정도까지는 올려줘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 최저 2.4%. 최저 2.4% 저리 대출을 해줍니다. 네. 그 다주택자나 법인이 지방에서 그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네. 취득세 중과 대신에 기본세율 적용하도록 중과 기준 완화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좀 어떻게 좀 지방 시장을 약간 좀 도움이 될까? 네. 살리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네. 하는데 저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옛날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80년대 생각해 보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이제 매도 맞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10대 때릴 거 내 5대만 때릴게라고 하면 그걸 고마워해야 될까요? 어차피 맞는 거는 똑같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세금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양도세, 네, 기본세율 내야 되고요. 취득세 내야 되고요. 재산세 내야 되고 대상이 되면 종부세도 내야 되는데 2억 원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지방 집을 사게 되면 중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네.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게 비과세가 된다는 게 아니라 서울에 집을 한 채 있는데 지방에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집을 사게 되면 2주택으로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해준다는 거지. 네. 주택 수는 여전히 뭐 한 채 한 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세금은 네. 기본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 요즘 지방이 뭐 경기도 좋지 않고 미분양도 많고 소멸 얘기도 나오는 판국에 크게 오르지도 않을 것 같은 집을 한 채 더 사는 분들이 저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지원을 해준다면 미분양도 소진을 해야 되니까 그냥 중과세에서 빼주는 정도가 아니라 네.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네. 양도세도 한 5년 동안 뭐 없게 해준다든가? 감면해준다든지 뭔가 과거에 인센티브를 있었던, 그러니까 네. 페널티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좀 준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왕이면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39분입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증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좀 무풍지대로 여기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업종이 있더라고요. 그중 한 곳이 제약 바이오주인데요.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곧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서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뭐 글로벌 제약사들은 대비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던데요. 자, 의약품 관세가 그 현실화될 경우에 이게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강하나 전 애널리스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데 일단 매도세 이어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어땠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최근 제약 바이오주 흐름 좀 네. 살펴볼까요? 네.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가 확실히 다른 섹터보다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형주들도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직스는 실적도 어제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서 네. 오늘 주가는 조금 뭐 좋진 않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쁘지 않은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좀 큰 바이오텍 있잖아요. 대형 바이오텍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네. 리가켄 바이오와 같은 그런 큰 바이오텍의 경우에는 최근에 다른 기업들 대비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관세에서 그나마 제일 자유로운 게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가 다른 섹터 대비해서 관세 부과를 조금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 더 나아가서 지금 관세를 제약 바이오 섹터에 크게 매기게 된다면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인상이 이뤄질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밀고 있는 약간 인하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약간 인하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건 어렵지 않을까? 네, 네. 그렇죠. 관세를 매기게 됐을 때 약간 인상이 불가피할 텐데 네. 트럼프는 지금 약간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뭐 타협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관세를 크게 매길 수 없는 섹터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아니냐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일반 소비자나 고령층이나 이제 만성질환자 등의 경우에는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유권자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반발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이제 약간 인상입니다. 인상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트럼프도 제약바이오 섹터에 다른 섹터 대비 조금은 우호적인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가가 인상되면은 여론이 좋지 않을 걸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민감한 지지층들의 어떤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거꾸로 약값을 인상시키지 않는 쪽으로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그렇죠. 그래서 관세를 매기더라도 네, 좀 다른 적게? 섹터보다는 좀 우호적인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지금 당장은 그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어느 정도 좀 부담을 덜었다고 보고 있고 그래도 좀 준비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세를 미뤘을까 궁금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취지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네, 다른 그런 이유는 취지. 없습니까? 네, 그런 취지도 있고요. 네. 사실 트럼프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이루고자 하는 건 서플라이 체인에서 네, 제약 바이오를 체인에서, 네. 공급 체인에서 미국을 중심에 두고 싶은 거예요. 제약 바이오 의약품 네. 세상에서. 네. 그런데 지금 중국과 인도가 대부분의 원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70-80% 정도가 중국과 인도에서 나오게 되어 네. 있는데 그런 걸 보고 트럼프가 당연히 기분이 좋진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에서 미국을 중심에 두고자 빅파마 네. 좀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 네.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설립하거나 네. 미국 내에 투자를 많이 해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관세를 내가 뭐 점진적으로 올리거나 좀 유예시켜 줄 테니 미국에 좀 투자를 많이 해라가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목표를 갖고 네. 있는데, 네. 그래서 탈중국의 흐름이 네. 아무래도 가장 궁극적인 목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의약품을 반도체와 함께 이제 전략 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네. 품목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의약품도 그러면 무역 확장법 그 이제 상법에 있는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근거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도 네. 결국에는 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미국이 중심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공급망 재편 그리고 네. 자국 산업보호 의도가 담긴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생물보안법이 작년부터 좀 언급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중국을 조금 배제시키고 네. 이 공급망에서 미국을 좀 중심에 두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상법 제 232조가 무역 확장법이라고 이제 불리잖아요. 그 네. 핵심이 외국산 그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니까 어쨌든 제약바이오 제품이나 원료가 미국 국민보건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수입 제한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면서 조사를 하면서 약간 시장에 엄포를 주는 건가요? 그렇죠. 해외 네.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도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생물보안법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그 연기가 됐었던 거죠. 입법 네. 연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지금 이제 의약품 관세가 처음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게 된다 하더라도 의약품 관세가 매겨지고 생물보안법이 함께 추진이 된다라면은 이게 중국에게는 그럼 큰 타격이 될까요? 네, 이미 중국 기업들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매각하기도 했고요.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하던 빅파마들 중에서 네.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좀 확장시킨 빅파마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예. 다만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총 4개의 법안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작년에 연기된 건 그 법안 중 한 개입니다. 하나. 그래서 네. 나머지 3개의 법안은 지금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생물보안법은 항상 지금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설립하라는 것도 여전히 좀 어느 정도 주장을 하고 있는 데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물보안법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은요. 생물보안법은 이제 네. 바이오 보안법이라고 해서 네. 미국이 미국 내 유전자나 그런 생명 데이터를 네. 좀 지키고자 하는 데에서 나온 법안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생물보안법을 통해 중국 기업 중에서 우시바이오와 같이 대형 네, 중국 맞아요. 기업들을 네. 금지하는 그 네. 기업들과의 그걸 제지하는 내용을 네. 핵심 뼈대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기업 한 7곳이 이제 거기에 명명이 되어 있어서 그 기업들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라고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생물보안법이 추진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하던 네. 미국 기업들이 워낙 많잖아요. 뭐 기술 이전 계약뿐만 아니라 생산 수주를 맡겼던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압박을 받게 되면 중국 기업에 수주를 줬었던 기업들이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 뭐 미국과 친한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에 맡길 확률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반산수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판단은 하시나요? 실제로 그렇게 판단은 하지만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예. 중국을 대체할 가장 좋은 나라는 이제 인도기 때문에 네. 중국의 반사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인도이고 네. 그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서 조사한 후에 품목 관세율이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뭐 또 우리나라 상호 관세율은 25%보다 높게 나올 확률은 지금은 낮게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거나 그게 그 관세가 나오게 되면 없는 것보단 못하잖아요, 당연히. 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몇 퍼센트 관세율이냐에 따라 좀 각기 영향은 다르겠습니다만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일단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 개발 기업들 있잖아요. 삼성바이오직스나 네. 뭐 셀트리온과 같이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들 네네. 혹은 지금 해외 쪽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당연히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가 부과가 되면 미국 내 이제 바이오약품 가격들도 당연히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해외 생산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해외 생산국이라는 게 무슨 미국
기준 이제 네. 한국도 아, 네네. 해외이기 때문에 네. 세금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에서 당연히 큰 타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차피 모두가 타격을 입는다면 네. 한국이 미국과 우호적이고 미국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의 경우 기술 이전 계약은 세금을 매기지 않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의약품이 아닌 네. 바이오텍의 경우에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당장 그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제 관세가 많이 부과될 걸 대비해서 이제 비상 모드에 좀 들어간 것 네. 같고 실제로 많은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본다면은요. 일단 유럽 기업들, 뭐 노바티스와 같은 기업들도 네. 총 32조 원 정도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로슈도 71조 원 네. 정도로 투자를 한다고 다 발표를 스위스 했습니다. 제약업체들이죠. 네. 네. 이런 유럽 기업들은 이제 미국에 일자리 창출도 해주고 미국 내 생산 시설 그리고 투자를 하겠다는 걸 발표를 하면서 약간의 네. 로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원래는 될 것 그렇게 같고요. 미리 발표를 잘 안 한다고 네, 일부러 한 맞습니다. 거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트럼프 맞습니다. 행정부에 보여주기 위한 맞습니다. 거겠죠. 네. 최근에 이런 빅파마들이 다 이제 몇십조 원씩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 만큼 네. 어느 정도의 로비가 계속 된다면 그래도 조금은 나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외에 딱히 생산 그 공장을 갖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죠. 우리나라 그 제약기업.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SK 팜테코와 네. 같은 기업들은 미국에서 생산 공장들을 샀었기 때문에 네.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뭐 상장사는 아니지만 이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이미 네. 샀기 때문에 네. 다들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하지만 있습니다. 그게 미국이 원하는 만큼 수준일지 네. 그렇고 또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하고 있다라면 혹시라도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요. 네. 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 기준을 미국에다 만드는 게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미국이 워낙 일자리들도 비싸고 그러니까 사람 인건비, 네. 임금이 너무 높고요.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짓기 위해서 들어갈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네. 그게 관세를 이겨낼 정도냐라고 했을 때 아직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다면 삼성바이오틱스와 같은 기업들은 미국에 생산 기지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지금 장기적으로 그만한 돈이 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원래 4월에는 바이오 기업들이 그 주목할 만한 인상 결과를 많이 발표하는 시즌이라고 하던데 올해는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가 다 쓸고 간 것 같아서 그래도 당장 내일인가요? 그 시카고에서 세계 최대 암 학회가 열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슈를 좀 주목해 보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 4월 학회의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초기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학회이기 때문에 엄청 서프라이징하거나 유의미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네. 참여를 하는 기업으로는 이제 에이벨 바이오, 네. 파루사이 바이오, 뭐 보로노이, 셀트리온, 뭐 한미약품과 같은 큰 기업들도 다 참여를 하는데요. 네. 여기서 좀 유의미하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에이벨 바이오와 네. 보로노이 정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보로노이는 이번에 회사 최초로 자체 개발 중인 VRN11의 임상 1상 초기 데이터를 발표하고 그걸 기반으로 또 AI 기반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 경쟁력 입증도 하게 되고요. 네. ABL 바이오의 경우에는 유한양행과 함께 이중항체 항암제인 ABL104의 비임상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네. 나머지 기업들도 다 초기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런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구나 정도로 아, 봐주시는 게 가장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과에 관심 없는 분들은 좀 복잡하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연구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연구학 쪽 하지만 인류학 쪽은 꼭 필요한 분야 아닙니까? 투자 맞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좀 변동성도 심하고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야라서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그 제약 바이오 그 투자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글로벌 제약사가 한 번이라도 계약을 한 이력이 있는 기업의 아하,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이제 레퍼런스가 쌓였잖아요. 네.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급락을 했을 때가 저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급락했을 때. 생각합니다. 네. 그 외에 또 어떤 거요? 혹은 이제 자금 조달 이슈가 없는 기업들, 현재 아. 현금 보유량이 충분한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네. 주가 변동폭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하나 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